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의견을 모았는데 또 향후 절차에 대한 해석이 구구합니다. 자, 윤 대통령은 휴가 중인데요. 이 지방으로 가기로 했던 계획은 취소했고 자택에서 휴식을 보내고 있다고 하죠. 자,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 구상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교육부의 안, 이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정부의 첫 국민 제안 톱10, 이 중에서 이제 3개를 뽑았죠. 톱3, 이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중복과 편법이 발견됐다. 무효화됐습니다. 자, 오늘자로 행안부내에 경찰국이 신설됩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서 사회적 마찰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자, 이유가 다양하겠습니다만 핵심적인 원인을 하나 꼽는다면 바로 소통 문제가 되겠죠. 이 소통의 절차와 과정이 좀 달랐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자, 국민대는요,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사 학위는 유지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연결해서 이 비대위 출범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여당 지금 최고위원회가 뭐 사람들이 줄사태로 빠졌죠. 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그럼 이제 비대위로 가는 겁니까? 네, 그런 수순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최고위원회가 9명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했기 때문에 8명이었죠. 네. 네, 8명 중에 조수진 의원이 또 사퇴를 했어요. 그 앞에 배현진 의원 사퇴했고.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세어 보면은 사실은 7명이 아니 6명 뭐 이렇게, 아니 윤영석 의원도 사퇴한다고 얘기했으니까 5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 오늘 이 투표에 참석한 사람이 권성동, 성일종, 배현진, 윤영석이었습니다. 4명. 4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한다고 한 2명이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퇴 안 한다는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네, 정미영 최고위원은 안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아예 어허. 오지 않았습니다. 4명이 참석했네요. 네, 그래서 4명이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네.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어요. 어허. 그래서 빠르면은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5일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 4사람 최고위원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건 뭐 문제가 없다는 거고, 조수진 최고위원은 사퇴서를 냈고, 네. 배현진 최고위원이나 윤영석 최고위원은 사퇴서를 내지 않아서 의사만 밝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의결에 참석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전국위에서는 당원당규 개정, 또 비대위원장 임명, 이 안건이 상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이 당대표 권한대행이, 아니면 당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전국 의결을 거쳐서. 네네. 그런데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이 없습니다. 당대표도 직무정지 상태. 네, 그래서 직무대행은 그만둔 상태. 그만뒀는데 이것도 지금 직무대행을 그만둔다고 얘기했지. 이제 물러난 거 아니거든요. 그만둔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당대표 직무대행까지는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지명해서 임명하는 데까지는 역할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5일로 예정된 전국위가 열리면서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번 주 금요일이면 전국위를 거쳐서, 상임 전국위를 거쳐서
비대위가 출범한다. 자, 저 오평론가님 어제 의총에서는요. 네. 결국 비대위로 전환한다. 이게 이제 절차가 어떻다, 유권 해석이 뭐 어떻다, 당대표의 입장, 직무대행의 입장 복잡한데 절차적인 문제가 꼬여 있어요. 네. 당원 당규상 뭐 방법이 있다 없다. 결국 제일 핵심은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했으니까 네.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네. 그 기준은 뭐냐. 네. 어떻게 좀 설명이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게 당헌 96조, 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나와 있는데 당 대표의 권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네. 이 문구만으로 봤을 때는 최고위원회 일부가 사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당 대표의 거리 굳이 따지면 거리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해석을 그렇게 한다면 비상 상황이라 볼 수도 있고 비대위로 둘 수도 있는 것인데 네네. 지금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하고 있지 않은 김영수 최고위원이나 정미경 최고는 비상 상황을 만든 거 아니냐. 아, 비상 상황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비상 상황이다. 네, 비상 상황이라 비대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비대위를 만들기 위해서 비상 상황을 만든 거다. 지금 이 상황이. 네네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SNS에서 그렇게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게 사퇴한다는 사람이 의결장에 들어와 있으니 자신이 봤을 때는 참 답답한 상황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다는 말은 맞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사퇴를 했다라고 하면 그 의결장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된다. 네. 너무 속보이는 행보가 있으니까 윤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깊은 분노를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서병수 의원이 그래도 이준석 대표의 버팀목 같이 네. 상임위의장으로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상 더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비상 상황, 국민의힘 상황이 빨리 수습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사실상 비대위로 빨리 넘기라는 사인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사인을 계속 주고 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비상 상황을 빨리 수습하라라는 메시지가 당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인데 네. 집무실이 생각하는 정상화는 비대위 체제일 것인가 아니면 그 이전의 체제는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네.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번복돼야 되는데 어렵죠. 그 상황이 어렵죠.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비대위로 빨리 가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메시지가 공개됐을 때 대통령은 어쨌든 이준석 대표에게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만천하에 공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유권 해석이 좀 어렵다 이런 거는 사실은 절차적인 뭐 불편함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네. 그냥 될 겁니다. 참 이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급물살로 간 원인은 이른바 문자 유출부터 시끄러워진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겸 이 대표 직대가 직무대행이 뭐 쓰리아웃이다. 왜 이렇게 실수가 잦으냐. 그러면은 이제 이 내부 의원 일부가 얘기한 것처럼 원내대표 사퇴하고 직무대행도 내려놓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서 의원들이 선출하는 거니까 직무대행을 새로운 인물이 맡는 거예요. 그럼 수습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 일이 아주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이 비대위 전환의 오늘의 키맨입니다. 핵심 키맨 서병수 의원의 입장은 2부 처음에 10분 인터뷰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약간 부정적인 기류였는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예. 이준석 대표가 예. 배현진 이제 이 전 최고위원이 아니고 현 최고위원이네요. 네.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 하지만 표결에는 참여한. 근데 이제 어제 박 기자님이 하나 유행어를 만들어냈잖아요. 골룸 성대모사를 해서 예, 잠깐 유행을 했는데 성대모사. 이번엔 예. 언데드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언데드. 네. 이게 뭡니까? 언데드도 이제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령 군대라고 할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 죽었는데 죽지 않은. 그러니까 유령처럼 와서 다시 또 죽었는데 싸우는. 죽지 않은. 네.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냥 호러물에서 보는 좀비죠, 좀비.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또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석 대표 얘기는 뭐냐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7월 29일에 육성으로 말한 분이 표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8월 2일에 표결한다. 사퇴 의사를 알린 뒤 의결에 참석한 이 배현진 최고위원을 겨냥한 거고요. 반지의 제왕에도 언데드가 나온다. 절대 반지를 향한 그들의 탐욕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나즈굴도 나왔고, 골룸도 나왔고, 반제에 대한 그 욕망, 네. 그게 크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일련의 최고위의 모습 자체가 이 탐욕에서 비롯된 네. 당권을 향한 욕심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김용태 이 청년 최고위원도 아니 어떻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당시에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비난했었는데 이제 우리 당 최고위원들의 위장 사퇴 쇼를 목도하게 되니까 환면이 느껴진다. 위장 사퇴 쇼다. 반발을 했습니다. 예.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이게 어떻게 위장 사퇴냐. 그렇지 않다. 어제 당의 비상 상황을 당론을 채택한 다음에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다고 권성동 대표가 요청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29일에 최고위원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며칠이 흘렀는데도 어제까지 사퇴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걸 달도 바뀌고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서 논란은 또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 상황을 당내 상황을 반지의 제왕의 세계관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뭐 선악구도가 명확한데 말이죠. 반지 원정대 프로도는 누구인가? 이준석 대표 본인이에요? 그렇게 본인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결국 이제 비대위 이 전환에 있어서도 비대위 전환이 이준석 대표의 이 컴백을 가능하게 하는 비대위일 것이냐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아예 못 돌아오게 하는 새로운 지도체제를 아예 세워버리는 비대위일 것이냐 이것도 아마 앞으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도 두껍고 영화도 긴데 과연 절대 반지를 진짜 화산 용암에 녹일 때까지 성공할 것인가 앞으로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좀 정책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이게 계속 당원 당규 아까 읽어주실 때 네. 우리 청취자 국민들이 그것까지 알아야 돼? 뭐 당원이면은 알면 좋지만 그 일반인들이 그걸 왜 당원 당규를 알아야 돼요? 몇 조가 어떻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원을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실질적으로 총선 대패 대선 대패하면은 알아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당원 몇 조 이걸 따질 이유가 없이 그냥 쭉 찬성해서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당원까지 다 따져서 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헌법은 참 좋으니까 두껍지도 않아요. 헌법은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은데 당원 당규까지 알아야 되나 이제 참 답답한데 정책 이슈는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이게 일파만파 논란이에요. 자, 뒤늦게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자, 한덕수 총리는 뭐라고 말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한덕수 총리가 박순애 부총리에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했어요. 예, 교육부 장관에게.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교육부의 당초 발표대로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의 찬반 의견과 고충을 빠짐없이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책을 마련해라. 정책의 모든 과정을 언론에 투명하게 또 소상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책임 장관제 이 책임 총리제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랬죠. 사실은 부처별 자율성을 강조해 와서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직접 정책을 담당하는 현안이 아님에도 전화를 장관에게 걸어서 부총리에게 걸어서 당부한 거 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학부모 등의 우려가 크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총리실 얘기를 들어보면 한 총리가 해당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국민 걱정이 큰 만큼 좀 경청하고 소통하라. 이런 취지였다고 또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이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자체를 폐기하거나 바꾸는 게 아니라 과정상의 소통의 절차들을 좀 거쳐라.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라. 이런 주문이었다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인가 싶은 게 여러 가지 시각에서 그 어린 나이에 유치원에서 놀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과 교육으로 넘어가는 게 맞느냐 등등이 있는데 저는 좀 어떤 대목이냐면 그럼 빨리 졸업해서 빨리 사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희 때는 산업화 시대 끝물이라 이게 맞았어요. 주식이. 제가 공대를 나왔는데 동기가 한 해 같이 입학한 같은 학번 같은 과 동기가 500명이에요. 기계공학과가 500명을 뽑았는데 다 취업이 됐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취직이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500명 중에 한 10분의 1 될까요? 제일 슬픈 건 500명 모두 남자였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산업 여건이 함께 했었군요. 공대와 군대가 구분이 안 되죠. 네. 아니 저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스타 장관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대통령이 원했던 게 이런 스타 장관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학제 개편은 그냥 학교 개편이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다시피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흔히 말하는 생애 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네. 생애 주기가 달라지는 이 논의를 그냥 장관이 나와서 툭 던져버리고 누군가 반박하면 오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해명 사태가 정말 좋지 않고 총리가 전화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해서 다시 생각하는 이 행태는 과연 또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을 때 정치인에서 선출직과 임명직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네. 선출직은 그래도 국민의 선택을 직접 받은 사람인데 둘 다 임명직입니다. 둘 다 임명직이 서로 얘기해서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도 일단 말이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입학을 일찍 한 학생들이 교과 수업을 많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학교 내에서 또 보충 수업 정도를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네네.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수업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만큼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다 다르다는 것인데 훨씬 더 어린 학생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보충 수업을 한다는 것은 그 연령대에 맞지 않는 그 교육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과연 그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해소가 되지 않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공교롭게도 나왔는데 박수자 부산교대 총장이 인터뷰를 남기면서 네. 교사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교사를 뽑을 필요가 없다 이 정도까지 발언했어요. 주요 수치를 살펴보면은 2016년 교원 임용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죠. 네네. 6,093명 정도였는데 2022년 올해 3,434명 정도. 많이 줄었네요. 약 6년 만에 절반이 줄었어요. 네네. 근데 앞으로는 아예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사가 남아돈다. 6년간 백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졸업을 해도. 네. 예전에는 사실 교대 점수가 높았던 이유가 네. 졸업만 하면은 선생님이 어느 정도 시험 치겠지만 통과하면 바로 임용이 되는 공무원이 되는 선생님이 되는 가정인데. 안정적인 직업이고 네. 또 존경받는 직업이고. 그렇죠. 근데 방학도 철저히 보장이 또 되고요. 네. 근데 6년간 백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그 경고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백수가 될 확률이 높은데 교육 교부금 그러니까 이 교사나 또는 초등학교 할당된 금액은 계속 높아진대요. 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둘 다 안 된 상황에서 애들만 초등학교에 빨리 입학시킨다는 것은 현행 그 교육 체계를 완전히 모르는 것이다. 네네.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요. 대학에서 가르쳐 보면 이제 취업 후 이제 졸업 후 취업과 진로 문제의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요즘에. 그런데 이제 좀 빠르게 사회에 내보냈을 때 그 이 공급되는 인력을 우리 사회는 받아줄 수 있는가, 받아낼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함께 근데 이어져야 되겠죠. 사실 뭐 그런 면도 많이 생각하겠지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당장 생각하는 게 네. 내 아이가 내년에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가 딱 우리 박 기자님이 그 저도 세대죠. 그래서 만약에 5세부터 간다고 하면 내년 3월에 가야 되거든요. 네네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딸을 보고 나오면서 네. 아니 얘가 학교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나왔습니다. 아마 이게 대다수의 어머니 아버님 마음일 거예요. 네네네. 그 정도. 보내면 네. 잘할 수도 있죠. 딸을 좀 이렇게 못 믿는 것 같아요. 왜 딸을 못 믿어? 믿을 수 있는데 박 걱정이 기자님 된다, 이 아빠 말씀이죠. 닮았으면 잘할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해당 사항은 없고 어떻게 이 정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12시 38분 막 지났는데요. 이 화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안전하게 운행하고 계시죠.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논산 요금소 부근인데요. 대형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통행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또 갑자기 멈춰선 차량들을 피하지 못하면서 뒤쪽으로도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다른 도로나 국도 쪽으로 우회 운행을 하셔야겠습니다. 호남선지선에서는 아예 논산 천안고속도로 쪽에 진입을 차단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남선지선 대전 쪽으로는 논산 분기점에서 논산 쪽으로 정체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도 여산 휴게소에서 논산 분기점 쪽으로는 이 사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휴가지를 오가는 차량들이 많은데요.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또 하나 교육계 소식입니다. 이번엔 대학인데요. 이것도 고등교육 중에서도 대학원, 석사, 박사 문제인데 판정을 굉장히 오래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이게 학자 사회에서 권위 있는 결정이 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주목됐는데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을 자체 조사했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연구 부정 행위가 아니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그 헤드라인들이 박사학위 유지 이렇게 많이들 나왔더라고요. 박 네. 기자님, 뭐 근거가 있겠죠? 대학에서 이렇게 결정한? 네, 지금 국민대가 검증한 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2008년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 한 편과 또 대학원 재학 당시에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인데요. 네. 이 중 이제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고 나머지 한 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네. 이제 검증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멤버 유지로 표기해 부실력이 제기됐던 그 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2편, 3편에 대해서는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 회원 유지 이 논문 관해서도 이것도 뭐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규정, 어떤 조건 거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라고는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판단하면서 박사학위는 김건희 여사가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문자로 작성을 해서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네. 저는 이게 이 판단할 수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판단할 수 실물이 없는 게 아니라 논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논문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뭐 넘어섰다, 기준에 미달한다, 기준을 충족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없다라는 표현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판단 불가 이거는 조금 난감해요. 뭐 검증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그러면 이거는 대학교 스스로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네. 그럼 앞으로 이 대학교는 이러한 형태의 논문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런 논문이 발생했을 때는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겁니다. 이 대학교를 어떻게 그럼 믿고 학생들이 대학원을 진학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지만 대학교의 수치입니다. 이 한 대학교의 아주 수치스러운 결과를 스스로가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민대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는 학부생,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만약에 냈을 경우에는 학교가 판단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아주 엄밀하게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따라서 누구냐에 따라서 논문의 판단이 달라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학교의 공신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걸 보고 이 학교 가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다행이겠지만 이미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학교의 논문을 들고 어딘가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또 다른 학교에 가서 연구 논문을 제출할 때 인정을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안이 지금 두 개의 시각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네. 우선은 뭐 내용을 다 읽어보고 국민 개개인이 또 이제 뭐 한 사람의 논문을 읽어보고 옳다 그르다 이거는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다 판단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건 그야말로 이제 이 대학 학자 사회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국민대학교 자체 조사의 결정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오평훈 의원님이 이거는 대학의 수치 아니냐라는 것은 이 논문이 문제가 있다라는 전제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해준 것은 면죄부 아니냐 이런 시각이 하나 있고 지금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맹공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디지털 콘텐츠와 사이버 문화 논문 이 관련된 이 네. 얘기는 이 박사 논문 같은 게 이 디지털 콘텐츠와 사이버 문화라는 다른 논문 문장과 네. 표시하는 안 틀리다라는 게 오늘 강민정 민주당 의원의 지적이었고요. 네. 또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세계학술지에 넣어야 하는 논문도 2002년에 외대 논문과 완벽하게 단어 2개만 제외하고 다 똑같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단어마저 오타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쭉 봤을 때 국민대에서는 일부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학문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는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네. 이걸 국민대 판단과 또 이 국민들의 판단은 다를 거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네네. 또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대는 뭐 충성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건지는 몰라도 오히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거다라는 네.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표절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국민의힘이지만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네네. 문대성 전 태권도 있었죠. 네, 선수 스타였죠. 금메달리스트였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학위가 취소됐죠. 예, 그 논문을 제출했는데 그 당시 오탈자까지 똑같다고 해서 사람들이 문도리코 맞다. 이런 별명을 예, 붙여줬습니다. 예. 그때 이미 정치인과 정치권에 있는 인사에 대한 논문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정립이 똑같은 됐어요. 문장이 있으면 안 된다. 논문을 심지어 써보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있는 문장을 쓰면 표절이다. 그리고 오탈자가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영어 번역기에 돌린 듯한 수준 낮은 영어가 등장했을 경우에는 네. 이걸 논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정도 기준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다 부합하는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국민대에서 이건 표절이다라고 하고 김건희 여사가 좀 부족했다 사과. 그때 또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허위 경력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이런. 넘어가고 대학의 자존심을 찾는 것이 대학생, 그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자존심을 찾아주는 것인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앞으로 이 같은 비슷한 내용. 논문 문장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은 누군가 논문 표절이라고 했을 때 표절이라고 하지 않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국민대 사례가. 아주 좋지 않은 선례가 나왔어요. 그래요. 자, 이게 문장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똑같아도 돼요. 문제는 그걸 어디서 발췌 인용했다고 각 주에 명기하면 됩니다. 네. 오창석 박사의 몇 년도 어떤 논문에서 이러한 이제 대목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반론을 제기한다든가 그것을 이제 확인했다든가. 야, 국민들이 이제 논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 뉴스가 또 하나 있어서 박 기자님. 네. 이게 지금 박 기자님 소속 매체 단독 보도예요. 대통령 관저, 이게 네. 한남동이죠.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제 외교 공간이었는데 이 관저 공사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경영하던 회사입니다.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와 관련이 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를 운영할 당시 전시를 후원한 업체가 12억 원 규모의 시공을 맡았다. 이 관저공사요. 네. 그리고 설계 감리 용역을 맡은 업체도 김 여사의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 관저 수의 계약한 A사를 보니까 기술자 4명의 소규모 업체고 네. 또 이 김건희 여사가 설립하고 대표를 지낸 코바나 콘텐츠와 A사의 연관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A사는 코바나 콘텐츠가 지난 2016년 주최한 르코르비지에 어렵습니다. 르코르비지에 아니에요. 유명한 건축학자예요. 프랑스의 르코르비지에. 저 갔었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르코르비지에 네. 사평의 행복이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시회와 2018년 주최한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 후원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대통령 관저공사 수의계약 업체를 지정하는데 김 여사의 친소 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 이게 제기가 됐고 지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자 대통령실에서는 뭐 반박을 내놨는데요. 네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업체가 이 포스터, 당시 전시에 포스터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후원업체로 이름이 오른 거 그거는 감사의 뜻에서 올린 거지 네. 실제로 후원해서 오른 게 아니다. 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후원을 해서 오른 건 아닌데 네. 감사한 마음으로 업체 이름을 돈은 안 그렇습니다. 냈지만 올려줬다. 네. 감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무엇에 대한 감사였을까? 예. 라는 것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 협찬 이런 게 네. 그러니까 현금 지원도 있지만 네. 현물 지원도 있고 네. 혹은 뭐 노하우나 네. 뭐 다른 아이디어 지원도 있을 거고 네. 또 뭐 인력 지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난감했던 건 이 업체가 그 업체가 아닌가 보다 했는데 그 업체 맞는데 네. 후원은 안 했고 감사의 표시로 이름을 올렸다. 네. 그럼 왜 감사했을까? 네. 이게 궁금해지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이 기사의 핵심은 결국은 그거죠. 대가성이었느냐 아니었느냐. 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전시에 후원사의 이름 올라온 이 회사가 공사 입찰을 받았으면은 만약에 현금 지원을 받는 공식 네. 후원사라서 현금 지원을 받아서 건축을 하는데 입찰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되돌려준 대가성이 아니냐 이건데 현금 지원이 없어서 고마워서 올려줬다. 그럼 무엇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네. 이어졌는 것인가? 이거 사실 본질이 안 바뀐 상황이에요. 이름을 잘못 올렸다라고 하면은 대가성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무엇에 대한 감사로 올려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본질인 대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네. 거둘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오마이 기사로 돌아가서 네. 코바나의 전시 업무를 담당했거나 관계가 있었던 업체 혹은 업체들이 이 관저공사에 참여했던 것은 팩트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확인해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 관계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코바나 전시 업무를 담당했던 업체들이 관저공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맞냐 이런 질문을 네네. 하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사에서 코바나 컨텐츠를 언급하면서 그 후원이 언급됐기 때문에 후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드리는 거다. 이렇게만 얘기했을 후원 뿐. 사실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실은 확인하는 거다. 네, 그것만 확인했지 어느 업체가 관저공사를 하느냐 이 부분은 보안상이나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확인 안 해줬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확인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 답변만 좀 보면은 네. 이게 사실은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좀 확실히 확인해 줄 법도 네. 한데 그렇죠. 보안상이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 이거는 사실상 인정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걸 확인할 때 패턴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패턴이 있어. 강기훈 씨 거랑 똑같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확인해 줄 수는 없어.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극우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막 해줘요. 그리고 이게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것도 패턴이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공개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도 네. 경호처 공사가 아니면 혹은 대통령실 발주공사가 다 공개되지 않는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이것도 공개될 수 네. 있는 게 아니냐 자, 이런 그 주장도 나오고 업체가 있습니다. 관저공사에 참여했는지는 보안상이라 공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업체가 후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실 얘기는. 네. 왜냐하면 감사해서 포스터에 이름이 들어갔을 뿐이지 후원한 사실은 없다. 여기까지가 대통령실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업체가 맞는지 아닌지 여부는 좀 지켜보도록 하죠. 후속 네. 보도들이 나오고 시간이 흐르면 확인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다 갔는데 민주당 소식은 항상 뒤로 밀려요. 지금 어대명이냐? 여기서 이제 이 박용진 후보, 강훈식 후보 단일화냐? 아니면 삼자가 완주냐? 자, 그런데 이재명 이 후보를 비판하면서 숫자로 겁박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30일 경북 안동을 찾은 자리에서 당원들이 당의 의사를 표현할 그런 수단이 없다. 네네. 그래서 당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뭐 욕하고 싶은 의원을 비난할 수 있게 해서 오늘의 가장 많은 네. 비난을 받은 의원, 가장 많은 항의 문자를 받은 의원 이런 것들을 좀 네네. 보여주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당원들의 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를 좀 든 부분인데 이게 좀 부각이 돼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랬더니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는 정말 자신과 반대 의견을 내놓고 소신을 숫자로 겁박하고자 하는 의도 아니냐 하고 반박하고 있고요. 정치적 자유는 민주당다운 민주당의 근본 정신인데 의원들을 겁박하고 악성 팬덤으로 의원들을 향해 내부 총질로 낙인 찍는 당대표가 나오면 네.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달라질 거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한입뉴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내일 또 뵙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2303님입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보내주셨어요. 자, 디저트송으로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신청합니다. 좋은 소식만 꺼내 듣고 싶은 요즘이네요. 더운데 사이다 같은 소식 기대합니다. 아유, 저희 시사본부가 좋은 뉴스 냉장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노래 듣고 또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비슷한 걸 해요. 어쩌면 정말 사랑해요.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힘들어요. 아름다워서
yeah. Yeah. 바라봐줘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이리저리 늘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두고 말할 때 역마살이 끼었다 또는 역마살이 들었다처럼 표현하죠. 역마살은 늘 분주하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된 애군을 뜻합니다. 역마살이란 표현에서 역마는 조선시대에 각 역참에 갖추어 두었던 관용의 교통 통신수단이던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절에 나오는 살은 죽을 살 또는 없앨 살을 쓰는데요.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깨뜨리는 모질고 독한 귀신의 기운을 뜻합니다. 결국 역마살이 있다는 것은 말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운수를 가졌다는 뜻이죠. 마지막 음절에 있는 살자가 붙은 표현으로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는 것 중에는 망신살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망신살은 몸을 망치거나 망신을 당할 운수를 뜻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망신살이 무지개살 뻗치듯 한다가 있는데 더할 수 없는 큰 망신을 당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원망을 받게 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로 이 속담에 나오는 무지개살의 살은 앞서 말씀드린 한자 살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무지개살은 무지개에서 부채살처럼 퍼져나가는 빗줄기를 가리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폭염의 기세가 다시 강해졌습니다. 지금 경기 남부와 강원도, 충청도와 남부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대구와 강릉, 제주 33도, 대전, 광주 32도, 서울과 부산 30도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습도가 무척 높은 상태여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1, 2도가량 더 올라 33도에서 35도 정도로 나타나겠습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오늘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전남과 경남, 제주도 산지는 20에서 60mm, 그중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3도, 습도는 8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배현진 최고위원 등도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준석 대표 등은 위장 사퇴쇼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삼성전자가 뇌물성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찰국장과 3과 16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는데 경찰대 출신은 1명뿐입니다. 치안행정을 심의 의결해온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자,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당 지도 체제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이 내용이죠. 자,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 비대위 전환의 요건, 또 비대위원장 임명 등에 대한 이 당원 당규의 해석을 두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의 핵심 키맨입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계신 서병수 의원을 연결해서 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병수 의원입니다. 네, 자, 원래 오늘 이 시간에 스튜디오에 나와 주실 예정이었는데 네,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와 오찬이 잡히셨잖아요. 그랬던가요? 네. 네. 자, 권 원내대표 쪽에서 만나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까? 아니, 원래 사실은 네네. 뭐 예정돼 있었던 그 약속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아시다시피 요 며칠 급박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될지 안 될지를 몰랐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을 하니까 약속은 그대로 한다라고 해서 네네. 오늘 사선 오선 의원님들 몇 분이 모여서 네.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아유, 오늘 네. 점심시간 이야기도 막 궁금해지네요. 자,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 집권 3개월 만에 지금 이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를 논의 중이고요. 네. 지금 그걸 바로 같이 조금 전에 점심을 드신 이 권 원내대표 지도부로서 마음이 많이 무거울 텐데 당내 상황도 좀 이야기를 나누셨겠네요. 네, 당연히 저희 뭐 중진 의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내 상황과 또 국정 운영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설수의 갈등 구조가 보이는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가 잘 하지 않으면은 더 큰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정말 심기일전해서 국정 운영에 우리도 보탬이 되면서 또 정부에서도 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염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왜냐하면 지금도 비상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지금 잘해야 된다. 근데 서 의원님 이제 일전에는 이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게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다 하는 입장도 내셨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도 있었나요? 네, 뭐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당원 당규상에는 이렇게 비대위로 가는 이제 명분이나 근거가 현행 당원 당규상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원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7월 11일 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가 됐을 때 네. 그때의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느냐 네. 여러 가지 검토를 사실 거쳤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리고 나서 다른 것은 안 되니까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네.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직무대행 체제로 왔는데 그 이후에 하나도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뭔가 그렇죠. 상황이 바뀌었다든가 네네. 새로운 돌발 변수가 일어났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메시지에 뭐 노출된 상황 네네네.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의아해 하시지 않을까. 네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네. 지금 네. 서 의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요. 네네. 그때 이제 권위가 아니고 사고이기 때문에 네네네. 6개월간만 직무대행으로 간다. 네네. 그리고 이게 다 합의된 상황인데 그 와중에는 이 문자 유출밖에는 별 상황이 없어요, 사실은. 네네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비상 상황이라고 하고 최고위원들이 막 줄사퇴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텐데. 네. 자, 결국은 지금 말씀하세요.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실 국민들이 볼 때 네. 상당히 조금 의아한 점이 좀 많이 있죠. 원래 이제 우리가 이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 것은 최고위가 지금 기능 상실이 돼가지고 됐다 이런 데 근거를 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무언가 잘못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또 사퇴를 하고 그래서 최고위원회 구성이 안 되니까 기능 상실이 돼서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네. 그런 앞에 잘못이나 책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비상 상황을 만들기 위한 사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네네네. 당장 또 이준석 대표도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예, 비상 상황이라 비대위를 가는 게 아니라 비대위를 네네. 꾸리기 위해서 비상 상황을 만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 국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좀 중요한 논의였을 텐데 오찬에서 조금 네. 합의점이 만들어졌나요? 뭐 합의점 중진위원들이 모여서 뭔가를 합의점을 합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구는 아니고요. 네. 소통하고 또 의견을 이제 수렴하는 그런 기구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제 있었던 의총에서 우리가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비상대책기구로 가자라고 이제 의견을 모은 것도 의원총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데 대한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거든요. 의견을 모은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네. 그러니까 상임전국위원회라든가 전국위원회에서도 그런 뜻을 좀 받아서 처리를 해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네. 결국 그 권한은 전국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의총 이후로 이제 비대위 쪽으로 좀 힘이 쏠려가는 흐름이에요. 근데 서 의원께서 의장을 맡고 계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 뭐 비상 상황, 이 비상대책 기구로 가야 할 명분과 근거가 좀 없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누셨고 언론 보도들을 다 모아 보면요. 이제 오는 5일 금요일에 전국위가 열린다는 거잖아요. 아직 결정된 것은 결정은 안 됐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서 상임전국위원회, 그다음에 전국위원회를 열려고 하면 우리 당헌 당규상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이제 최고위 의결로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해 주세요. 또는 이렇게 당헌 개정을 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상임전국위원이 정수가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중에서 한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은 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국위원 중에 또 세 번째는 소집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결이 있어서 요청이 있으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 다만 그 결론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 이제 토론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찬반 여부를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럼 이번 주에는 열릴지 안 열릴지도 미지수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절차상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네. 예, 이런 일들을 다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상임정국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당헌에 대한 유권 해석이라든가 당헌 개정안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개정안을. 그게 상임정국위원회의 권한이거든요. 주요 역할, 권한인 그다음에 거죠. 예, 그런 것이 가면은 그 안이 만들어지면 정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당헌 개정 의결을 해야 됩니다. 네.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도 발표가 돼야 되고 네. 또 이것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또 해야 됩니다. 아하. 그 다음에 또 네.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상대책위원을 임명하는 의결도 또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야만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빨리 우리가 하려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5일 날에 될 수 있을지는 검토를 더 해봐야 되는 네네.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이미 4일을 포함한 최고위원들을 포함해서 네네. 지금 당연직 2분 이제 원내대표하고 이제 정책위 의장 네네.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 윤영석 의원이 지금 일단은 의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럼 이제 상임위는 열리는데 이번 주에 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상임정국위원회는 열리는데 상임정국위는 열리지만 그런 것들이 다 소화가 돼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때까지는 실무적인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군요. 네네네. 그럼 빨리 가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걸리단다라고 봐야죠. 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요. 지금 이제 일전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제 의장님께서 지금 오히려 비대위로 가는 게 아니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지도부가 무력화됐다면 최고위원을 정국위가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뭐 저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쉬운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더 쉽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전국위원회의 권한 중에서 최고위원들이 선출직 최고위원이 거리가 됐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거리된 그 선출직 최고위원을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을 보강을 해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 면모를 갖추면서 형식상은 직무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이제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죠. 네네. 네네네. 아니 지금 저 의장님 말씀드리니까 훨씬 쉬운 길이 있는 게 굳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가고 당헌 당규를 개정하고 상임 정국이 열고 정국이 또 열고 그리고 비대위원과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이거보다 지금 실제로 비상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최고위원회 지도부가 비대위의 기능을 해라 하고 최고위원들을 뽑아서 지도부를 구성해주면 더 쉬운데 자, 오늘 그 얘기 안 하셨습니까? 원내대표에게? 그 이야기도 했죠. 어떤 입장입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언급을 안 하더군요. 예.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비대위로 간다고 전제를 하면 이 이제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비대위원장은 누구냐? 그리고 또 그 임명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헌 개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이 과연 비상 상황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해야 되고 권 해석을 상임위 전국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끝나게 된다면은 전국위원회에서 또 당헌 개정을 통해서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는 임명할 것이냐. 수 있는 네네.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 이번에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다 의결을 해서 넘긴 겁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만약에 뭐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가게 된다면 결국 이제 이준석 대표 복귀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안 된다고 봐야죠. 뭐 6개월이 지나도. 네, 6개월이 지나도 이제 비상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위 6개월 징계가 자동적으로 이제 제명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또는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그룹에서도
뭐 가처분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을까 이런 데 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큰 변화는 없었는데 징계 네. 이후 사고로 처리가 됐던 직무대행 체제가 네. 뭐 이제 몇몇 이유로 지금 이제 비대위로 흘러가게 되면 네. 이준석 대표는 뭐 자연스럽게 지금 고리 상태로 이제 또 바뀌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미 뭐 여러 가지 양두구육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 네. 그럼 혹시 의장님께서도 네. 지금 이게 좀 대표를 아예 교체해버리기 위한 수순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런 이제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네. 우리 당이 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네. 좀 포용력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본인의 정치 생명은 당분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네네. 그럴 것보다는 지금 자기가 더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경찰 수사를 빨리 해라. 빨리 해서 이것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빨리 판가름을 내버려야 된다. 네. 그래서 기소를 하든 안 하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 뭐 당 대표로 복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명예롭게 당을 위해서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건 지점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중진 의원이시기 네네. 때문에 이 네. 정치가 소통으로 푸는 건데 네네. 정작 이게 뭐 권력 충돌이라고 이 언론과 여론을 해석하고 네네네. 있는데 소통을 안 하는 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 말씀을 네네. 지금 주셨고요. 그동안 뭐 네.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이 의장님 또 서 의원님께서 네네네. 네. 대통령실도 책임져야 한다. 이런 입장도 내셨습니다. 어떤 책임을 우리 좀 국민들께서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네.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네네. 꼭 당의 어떤 지도부의 책임만 아니지 않느냐. 네네네. 그동안에 이제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잘못된 점이라든가 이런 총체적인 이런 잘못된 것들이 결집돼서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쯤이면 한번 뒤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을 해서 예.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당정이 손을 잡고 사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사실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이 인책 문제도 나와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정권이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달밖에 안 된 상황이라서 좀 이야기 꺼내기는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번 주 휴가시니까 대통령께서 고심이 많겠죠. 네. 자, 앞으로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네. 또 진행 상황을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자,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대로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영찬 기자는 여름 휴가가 길어요. 아유, 대통령 휴가에 맞췄나 봐. 자,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문화일보의 이은지 기자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이럴 때 잘해가지고 자리를 꿰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임자를 날려버리고. 박힌 돌을 빼낸다고. 박힌 돌, 글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정치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취재를 잘하실 것 같습니다. 자, 라디오 출연 처음이신 거죠? 저는 TBS에서 네네네. 방송 1년 정도 했고요. KBS는 처음입니다. KBS가 네. 처음이고 네. 이미 라디오는 한 1년 정도 하셨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조금 전에 서병수 의원 통화했는데 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쉬운 방법은 최고위원 뽑아줄게. 전국위에서. 지도부 구성해줄게. 그리고 비대위 기능 가지고 가면 되잖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비대위로 가려고 그래. 그런 뉘앙스를 이제 느꼈어요. 자, 그런데 결국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의총에서 비대위로 전환한다. 그리고 오늘 최고위에서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고.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 기자님. 결국 비대위로 전환한다라는 거는 이준석 대표 체제를 좀 종결시키겠다. 이거랑 이제 등치에서 볼 수 있는 얘기잖아요. 대표 못 돌아오게 하겠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 축출로 한 단계씩 한 걸음씩 밟아가는 그런 그림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제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좀 무리하고 있는 측면이 한 가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 최고위에서 이 전국이 의결을 해달라고 전국위를 열어달라고 지금 의결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병수 의원도 전국위원장인데 합당한 요건이 있으면 들어주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됐고요.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상황을 좀 보면은 지금 원래는 최고위가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대구시장 출마한다라고 해서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사실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가장 먼저 사퇴를 선언을 했었고. 한다고 지난 금요일에 얘기가 맞습니다. 나왔고. 사퇴를 한다고 선언을 했었고. 그다음에 윤영석, 조수진 최고위원 이제 그만뒀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 어떻게 최고위가 의결했느냐. 의결하려면 정족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원 7명에 4명이 의결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총원 7명이 어떻게 나왔냐면 김재현 전 최고위원 빼고 조수진 최고위원도 사퇴한 걸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걸로 해가지고 7명으로 했고. 있는 걸로 친다. 맞습니다. 그리고 4명은 누가 나왔냐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랑 성일종 정책위 의장 그리고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나왔거든요. 이제 이렇게 4명을 해가지고 과반된 걸로 해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 쪽에서 입장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게 위장 사퇴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좀 무리한 면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또 두 번째로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이 윤영석 최고위원이 요 의결을 좀 참여했다라는 이런 점도 좀 짚어봐야 돼요. 왜냐면은 윤영석 최고위원은 전당대회로 선출이 된 최고위원이 아니고 지명직 최고위원이거든요. 근데 누가 지명을 했느냐 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명을 했던 거죠. 대표 근데 지명직. 결과적으로는 이 비대위 전환이라는 게 이준석 대표 축출이라고 등치시켜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명했던 인물이 나서 가지고 다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그런 그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짚어보면은 눈치 게임에 좀 비유가 돼요. 예전에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마피아 게임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이 하루 지나면 없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눈치 게임 같았다라는 게 뭐냐면은 국민의힘의 뭐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더라고요. 지금 이게 최고위원들이 그만두는 사퇴를 선언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게 어떤 오더, 그러니까 어떤 지시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고 그냥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가는 방향인가 하면 서로 나서는 그런 그림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쯤에 이 선언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눈치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현진 최고위원이 먼저 1을 외치면서 그만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 조수진 최고위원 또 윤영석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2, 3 외치고 이런 그림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확실하게 끝나지는 않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가 이준석 대표의 목을 치려면은 예를 들어 한 번에 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치는 게 아니고 계속 질질질질 끌고 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전 단계 징계 때부터 넘어가는데 6개월 당원권 정지를 할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윤리위에서는 독립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1년 당원권 정지를 내렸으면은 이준석 대표 못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얘기를 한 가지 하고 그때부터 한번 질질 끌렸고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맡을 때 조금 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권한대행을 맡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정도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또 거기서 한번 또 질질 끌렸고 사고 처리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계속 억압받는 그림이 장기화되면서 지지도 받고 이런 그림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뭐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표현까지 등장을 했고 맞습니다. 야, 일이 복잡해요. 결국은 이준석 대표 하나를 빼내고 좀 새로운 이제 이 당대표, 당권, 리더십을 세우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가야 되나? 이준석 대표를 더 키워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인데. 자, 이은지 기자님. 야당인 민주당. 지금 이 초유의 사태인데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습니까? 즐기고 있습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뭐 둘 다일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은 이명박 정부 당시 그 광우병 사태랑 네네. 좀 비교를 많이 그래요? 하세요. 네. 이제 민주당 그 당에서는 그 당시에 지지율 추락했던 원인이 외부 요인이잖아요. 네네. 그 광우병 사태 이슈가 같은 있었죠. 경우는. 근데 이번 국민의힘 사태는 한마디로 자중 질환이라서 그렇죠. 어떻게 여당 초반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또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이제 야당의 시간이 왔으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네네네. 그래야 되는데 점점점점 이렇게 그래야 하고 되는데 있어서 전당대회가 그래서 닥쳐오고 있고. 반면교사 플러스 또 즐기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집권 3개월이 채 안 돼서 허물어지는 지금 집권당 어제 저희가 붕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중 붕괴다 그것도. 직무대행 체제도 붕괴, 이준석 대표 체제도 붕괴시키려고 내부에서 하는 자중질환 아니냐. 자, 보통 이런 경우쯤 되면 지도부가 그냥 총사퇴를 딱 하고 그러고 이제 뭐 비대위로 가든 아니면 최고위를 새로 뽑든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네. 이 문제 중에 하나가 오늘도 서병수 의원하고 통화해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유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유지가. 사실은 저도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유지 혹은 직무대행직 사퇴 이런 과정에 어떤 게 있었느냐 좀 물어봤는데 물론 아주 100% 확인되는 게 아니지만 네. 좀 들리는 얘기는 뭐가 있냐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 중에 한 명한테 네. 이 원내대표직까지 그만둬라 이런 요구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또 하나는 그냥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싶으면은 직무대행직은 그만둬라 이런 요구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두 네. 가지가 좀 서로 내용이 다른데 네. 이런 얘기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원내대표직은 지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소위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언론의 익명 인터뷰를 보면은 직무대행을 그만두더라도 원내대표는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원내대표직까지는 유지를 해주자. 이런 정도의 분위기도 조금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물론 뭐 장제원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직 100%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자면은 그럼 왜 권성동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은 일단 유지하고 가려고 하느냐. 이제 만약에 좀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그만두게 되면은 예. 결국 원내대표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의총에서. 그렇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가지고 그 원내대표가 일종의 비대위도 새로 꾸리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만약에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는데 이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윤핵관이 이런 그림들을 다 그렸다라고 하면은 윤핵관 의원 중에 한 명이 원내대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친윤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요? 친윤 의원들이 많지만 사실은 이제 반발도 못지 않고 그리고 이 의원들의 분위기를 좀 보면은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하거나 선을 긋거나 이런 그림은 아닌데 계속 기류를 보면은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정부나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 같은 것들이 늘어나거든요. 각을 세워야 다가오는 총선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제가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친윤 모임이 있었어요. 윤공정 모임이라고. 네? 그 윤공정 모임이라고. 윤공정 모임. 네, 줄여서 윤공정 모임이었는데 그때 이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던 보수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모임이었는데. 그때 윤한홍 의원도 오고 아무튼 좀 권성동 원내대표도 왔었고요. 친윤 그룹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 보좌관 두 명이 물어보더라고요. 여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자체가 뭐냐면은 친윤이라는 그런 일종의 이름표가 달리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냐 이런 고민을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의원들이 그만큼 의원들 지지율이 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런 결과가 있는 거고요. 즉 이렇게 됐을 때 이 친윤 그룹 내에 있는 의원이 원내대표가 못 된다. 이러면은 상황이 예전에 박근혜 정부가 붕괴가 될 때 2014년, 2015년하고 좀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소위 친박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위주의 친박계가 아니라 비박계들이 다 당권을 잡았거든요. 김무성 전 대표, 또 유승민 전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정의화 전 의장이 그때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박계들이 싹쓸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실하고 갈등 관계도 더 커지고 통제도 안 되고 이런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이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복잡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입장, 총선은 2년 남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초기에 너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거리두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눈치 게임. 또는 지금 내가 나서서 뭔가 발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참 파워 게임이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상황의 핵심적인 변수잖아요. 네. 지금 이준석 대표를 파내겠다고 지금 이 복잡한 일이 벌어진 거라면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한테 뚜렷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준석 대표 측에 물어보면은 조금 언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우회적으로 가처분 신청 정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법원으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 여의도의 문제를 서초동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미 요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결국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계속 당원 가입 동료 글을 SNS에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새로 주로 청년층들이 되겠죠. 자신을 네, 지지해주는 당원들이 당내에 많이 들어와서 내 세력이 좀 돼달라, 나를 지켜달라 이런 취지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제 이런 세력들이 상당히 좀 모이게 되면은 일종의 노선 투쟁을 벌인다거나 아니면 다음 전당대회가 있을 때 좀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2030들이 이 청년층 이준석 이 대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징계받을 때 상당히 좀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가입을 좀 많이 하는 추세예요. 아직 그 숫자는 좀 정확히 안 나요. 왜냐하면 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있었으면은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이 당대표로 직무를 할 때는 그 수치를 집계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알려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당무는 사실 마비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자면 지금 오늘 최고위에 의결을 한 거잖아요. 정부위를. 네, 그때도 브리핑을 누가 하는지 보면은 원내대변인들이 해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이 당무에 관련된 거는 네네. 당대변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대표와 관련된 직무들은 지금 거의 다 마비가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 상황을 보죠. 휴가예요. 이번 주 휴가인데 원래는 지방 휴양지 방문 예정이었다. 하지만 취소했다. 서울 자택에 머물면서 쉬고 있다. 일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또 굳이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또 다른 걸로는 지금 지지율 문제도 있고 전국 구상에 들어갔다. 근데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 구상은 없다. 그런데 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개편한다. 뭐 이 언론 보도가 굉장히 달라요 다. 네. 팩트는 뭐예요? 일단 방금 비서실장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네. 그런 뭐 개편하는 일은 없다라고 지금 입장은 명확하게 내놓고요. 요거는 좀 관측의 영역이긴 한데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속마음에 들어가 봐야 되는 문제니까요. 근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요구들은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대통령실 내지는 정부 인적쇄신 해야 된다는 요구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오전에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의견들이 다 달라서 어느 한쪽으로 결론 짓긴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좀 설득력이 있었던 거는 선대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일했었던 국민의힘 관계자가 하는 얘기인데 휴가 후에도 대통령실 개편은 없을 거다. 없을 거라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인간에 대한 신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와닿았냐면은 예전에 선대위, 선대본부 뭐 이런 시절을 돌이켜보면은 물론 경선 캠프 때도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이 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잘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수위로 넘어가면은 새로운 사람을 쓰고 대통령실이 출범하면 새로운 사람을 쓰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떤 실수했다거나 잘못했다고 해서 사람 바꾼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기조를 좀 언급을 하면서 안 바꾸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관측들이 있었는데 이게 저는 좀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는 워낙 지지율도 떨어졌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어서 쇄신을 하는 게 맞는 방향일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선거 때 열심히 함께 뛰었지만 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는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여권 인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선택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뭐 텔레그램에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요. 텔레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자님. 네. 이제 제 차례인가요? 네. 촉이 있으니까. 네. 휴가 후에 대통령실 혹시 개편할까요? 제가 인수위를 한 2달 정도 파견을 다녀오긴 했는데요. 뭐 전적으로 출입을 오래 했던 박 기자님의 의견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정무적이었나요? 안 돼요. 네. 기자니까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농담이고요. 자, 이 기자님, 경찰국이 오늘부터 공식 출범이에요. 8월 2일 공포와 함께 시행이 되는데 자,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가 경찰 자문위 회의도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이미 국감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경찰국을 저지하기 위한
쉽진 않잖아요. 이제 이게 시행령으로 시작되니까 민주당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저 사실상 이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공세 아니면 이 법적 공방으로 가는 네네네. 문제 한 두 가지 정도.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일단 국회에서 싸워보자. 일단 민주당은 8일에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네. 청문회에서 먼저 이제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고요. 또 16일에 행정안전부 첫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네. 이때도 역시 야당 성토회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행안부 첫 업무 보고에서 그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네. 인물이죠. 류사명 총경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아, 나옵니까? 네, 나오기로 확인을 했다고. 여야가 조금 갈등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문제로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국가기관 간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 네네. 검토에 들어가기로 해서 8월 중순쯤에 이제 간담회를 가지고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 그래요. 저기 정봉주 위원장이 일전에 여기 나와서 간단하다. 민주당이 시행령 폐지안을 내서 가결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움직임이 없습니까? 그거는 아직은 움직임이 없는데요. 일단은 지금 국회법 개정안이 조홍천 의원님이 대표 네네네. 발의해서 가 있잖아요.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좀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견제하는 그런 법안을 좀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그래요. 그 경찰국 이슈는 여권에서 근데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좀 잘 진압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압이 되고 여권 있다? 입장에서는. 가라앉고 왜냐면, 있다? 네. 지금 일단 경찰들이 전체 모임은 실제로 하지는 네, 않았잖아요. 취소했고 철회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권에서 원래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일단 초기에는 강하게 반발을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실제 인사를 할 때 이제 그 경찰대 출신 말고 비경대 출신들을 예를 들면 뭐 약진시키면. 총경 진급을 시킨다거나 네네. 이런 식일 때 많이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이 반발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사실 내부적으로 구성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처럼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는 조금 그런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경찰대를 좀 이제 배제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경찰국에서도 딱 뚜렷하게 보여줬죠. 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상황 보죠. 컷오프가 지난주에 있었고 컷오프 목요일 날 했는데 이제 불사조 기자단이 오늘이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컷오프 결과 그리고 그 배경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자, 이 기자님. 그 뭐 이재명 후보야 그렇다 치고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가 올라갈 거 예상하셨습니까? 이게 의원실에서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강훈식 의원은 좀 예상을 했고요. 박용진 의원님은 약간 3, 4위 중에 좀 아리까리했었는데 강훈식 의원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견이었다. 돌풍이었다. 네. 아무도 내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냐.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한 2주 전쯤부터 그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면 강훈식 의원님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특히 호남 의원들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은 송갑석. 당대표는 그래도 컷오프까지는 강훈식을 밀어두자 이런 게 있었고 또 유일한 충청권 후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 후문으로는 충청권 그 당내 중진 의원이 충청 의원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훈시기로 가야지 않겠냐 이렇게 좀 훈시기로 가자. 그렇다는 네네네. 얘기도 있고요. 또 당내 최고 의원 모임이죠. 경찰 의원님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가입돼 있는데 더 좋은 미래에서 전폭적으로 밀었기 때문에 컷오프 통과가 되지 않았나. 저희가 어제 인터뷰했는데 이 사람이 다 계획이 있었네요. 왜냐하면 제 첫 질문이 당대표 갑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갑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패기가 좋다 그랬는데 또 계획이 있나 봅니다. 표를 열심히 모으겠다. 밭갈이를 잘하고 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의외네요. 박용진 의원은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고 강훈식 의원이 의외라고 하는데 이 기자님은 역시 현장을 취재해 보니 훈시기 얘기를 많이 하더라. 확실히 분위기가 그랬어요. 근데 박용진 의원은 긴가민가 했다. 네, 왜냐하면 중앙위에 좀 표가 많이 없다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밭갈이가 이제 올라가게 된 배경인 것 같다 해석을 해주셨고. 자, 내일부터 벌써 이제 강원 TK는 투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단일화에 좀 적극적이고 강훈식 의원은 두 상품의 비전과 가치가 다 좀 알려지고 유권자들에게 그 다음에 비전과 가치가 맞아야 하는 것이지 아니면 공학적인 단일화는 없다. 정치공학적인.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되면 완주한다. 그랬어요.
단일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말씀하신 강훈식 의원의 그런 말은 원론적인 겁니다. 네, 사실은.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는 본인이 그 이재명 의원 대선 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또 맡았기 그랬었죠. 때문에 이 소위 반명을 외치고 있는 박용진 의원과 단일화를 하게 되는 부담이 또 있을 수밖에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컷오프를 통과한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 계속 꺼내지는 단어가 이변, 돌풍, 본인으로 단일화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네. 이런 말을 해놨는데 이거를 단일화로 가기도 굉장히 어렵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원래는 이재명 의원의 페이스메이커 아니냐. 네. 아니면 뭐 나중에 이재명 의원과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 오히려 강훈식 이런 의원이. 관측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좀 본인이 어쨌든 컷오프 통과가 됐고 네. 또 본인이 충남도지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큰 그림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끝까지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단일화 없이 가지 않을까. 그래요. 당대표에 나왔지만 되든 안 되든 나름 이제 이변과 돌풍을 좀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면 기회죠. 강훈식 의원에게는 뭐 나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체급을 올린다 우리가 이런 얘기. 단일화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 기자님? 그러니까 저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그 이은지 기자님이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재명 의원을 꺾기가 나머지 후보들이 쉽지는 않다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미 기탁금도 다 냈고요. 네. 이제 순회 경선도 있는 거고 이게 그렇죠. 비용 대비 효과를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네. 기탁금이 이제 상당한 액수란 말이에요. 네네네.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수천만 원일 텐데 네. 그러면 그걸 냈고 그 다음에 여러 번의 순회 경선을 통해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일종의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하면은 그걸 나머지를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서 인지도를 빨리 최대한 높인다.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만약에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기회를 최대한 노리고 뭐 토론회 같은 것도 참여하고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하. 이 기자는 이게 단일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어대명 기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오늘 의원 욕하는 플랫폼이 화제가 돼서 이게 좀 전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조응천 의원님은 1인 1 실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우려를. 1일 1 실언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의 설화 리스크가 좀 다시 고개를 드는 건 근데 아니냐. 이런 이재명 우려가 의원은 나오고 또 굉장히 있는데.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본인은 욕이 아니고 평가를 하고자 한 거다. 네네네네. 이제 욕과 평가가 다르다. 근데 조응천 의원님은 난 분명 욕이라고 들었다. 어쨌든 진실 팩트는 공방이 뭡니까? 팩트는 저도 현장에 가보질 않아서 네네네네. 그게 유튜브로 또 생중계되는 것도 아니었고 지지자들과 만남이었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응천 의원의 네, 얘기는 말에 욕이라고 따르면 들었다? 네, 욕이라고 들었다. 나는 의원 평가 플랫폼을 얘기한 거다. 이게 욕이라고 또 확인되면은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해석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의원들에 대한 뭐 비판, 평가. 알겠습니다. 자, 박 기자님, 이재명 의원이 지금 1일 1실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언을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요? 제가 조언 드릴 정도의 정치 지금 한 달 레벨은 정도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전국을 돌면서. 정치 레벨은 아닌데 다만 그냥 저는 뭐 이게 실언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분명히 어느 정도 전략적인 그런 흐름 하에서 나온 발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던지는 건 아니다. 네, 전략이 물론 이제 있다. 그 와중에 표현이 일부 거칠어지면서 논란이 된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어쨌든 강성 지지자들한테 발언을 계속 하라는 그런 쪽의 의미에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큰 흐름 자체는 아마 실수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다 의도된 전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정치는 다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또 흥미진진하겠네요. 자, 불사조 기자단 오늘은 여기서 정리해보죠.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a splish splash, I jumped back in the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상품권.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IT본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SNS인데 네.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네. 이걸 운영하는 곳이 이제 메타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죠. 자,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서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거 저 매일 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8월 언제까지 이거 동의하지 네. 않으시면 네. 뭐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하고 계속 뭐 공지가 떠요. 네. X를 눌러야 들어가. 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아마 안 뜨실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안 뜨는 걸로 끝났습니다. 약간 이제 좀 한 달 정도의 이슈인데. 왜요? 오늘 제가 동의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선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개인정보 가져가는 건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 7월에 말씀하신 대로 7월 초부터 갑자기 쓰는데 뭘 자꾸 개인정보를 동의가 떴어요. 매일 그리고 이제 앱을 켜면 거의 그쵸? 그게 먼저 네. 공지돼 버리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동의를 안 하면 서비스 이용을 못한다, 중단할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떴던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위반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필수 사항이 아닌 나머지 것들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를 못 쓰게 하면 네네네네.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계속 논란이 커졌고 정부에서도 검토하겠다, 제재하겠다 이러니까 원래는 7월 26일에 이 개인정보 방침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걸 이제 8월 초까지로 이제 한번 미뤘었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슈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개인정보위 사무처장과의 면담을 이제 메타에서 해서 일종의 이제 철회 방침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용자가 취해야 되는 추가 조치는 없다이고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게 그러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는 화면만 안 뜨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할 네. 건 다 하는데. 그렇죠. 그럼 동의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네. 뭐냐면 이제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예.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메타죠. 메타가 이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뭐 예를 들면 정보를 수집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동의가 뜨면 선택 동의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생각해보면 회원 가입할 때도 필수 동의가 있고 선택 동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 동의를 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필수 동의로 뜬 거예요. 왜 그랬지? 그렇게 되니까 이거 왜 그런 건가 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결론은 뭐였냐면 국내에서 우리나라는 좀 개인정보 보호법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느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포인트는 필수 정보, 그 다음에 선택 정보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서 좀 우리나라가 해석하는 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인터넷 쇼핑몰을 할 때 이름, 그 다음에 주소 이런 거는 필수 정보일까요? 선택 정보일까요? 이름, 주소. 네. 전화번호, 이메일 정도는 필수 정보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건을 보내야 되니까. 네, 그죠. 그렇죠. 그게 없으면 물건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필수 정보예요. 자, 근데 생년월일, 그 다음에 직업 이런 거는 필수 정보일까요? 선택 정보일까요? 야, 그건 선택. 그렇죠. 이거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누는 기준이 쉽게 설명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네네. 이해를 쉽게 약간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서비스, 그러니까 그 인터넷 서비스를 할 때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필수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쇼핑몰을 할 때는 당연히 쇼핑몰에 대한 그런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네네. 당연히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게 필수 네네. 정보고 주소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쇼핑몰 입장에서 보면 생년월일 없어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뭐 휴지를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제 진공청소기를 살 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그렇죠. 직업이나 생년월일이 필요한 건 필요는 아니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선택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네. 이 생년월일이 미성년자는 구매 못하는 제품이다. 네네네. 그러면은 생년월일이 또 필수가 되지 않나요? 네, 근데 그럴 땐 그래서 보통 프로세스가 성인 인증이 뜹니다. 아, 성인 인증. 그래서 그렇지, 성인 그렇지. 인증이 떠서 그때 넘기는 방식인데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쇼핑몰 기준인데 우리가 한번 SNS를 생각해 보자는 예, 거예요. 예. 자, SNS는 기본적으로 얘네는 우리가 쇼핑몰은 쇼핑몰 물건을 팔아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SNS는 공짜잖아요. 그렇죠. 그럼 SNS는 뭘로 돈을 버느냐 생각해 보면 광고로 돈을 번단 말이에요. 아하. 그렇죠. 근데 그 광고로 돈을 벌게 되는 구조를 보면 네. 기본적으로 여기가 예전으로 치면 예전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막 2000년 초반 이럴 때 막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 사이트 들어가면은 막 성인 광고 뜬다 엄청 복잡하다 막 난리 났었잖아요. 사회적 무리가 컸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보면 그런 광고 많이 안 뜨잖아요.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는
그러느냐? 이른바 맞춤형 광고 시장이 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형이라고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어떠한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뜨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한테는 성인 광고가 안 뜨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물건도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고를 수 있게 되거나 잘 나오게 돼서 어떨 때는 이거까지 알아 막 이렇게 놀랄 때들이 있잖아요. 저는 매일 놀래요. 그렇죠. 여름 휴가 때는 그냥 휴가지 호텔 광고 계속 뜨고. 그렇죠. 제가 어쩌다가 시계 하나를 이렇게 검색해서 들여다보면 시계 광고가 매일 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하는데 이 페이스북에서 만든 픽셀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쇼핑몰이라고 쳤을 땐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 때는 생년월일이나 아니면은 이 사람의 직업 정보가 필요 없지만 페이스북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를 제대로 나에게 전달하고 그걸 돈을 벌려면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생년월일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 50대 남성 서울 거주 직업은 뭐. 네, 그렇죠. 그럼 아주 정확하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약간 이제 뭐 이런 거가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지만 약간 느낌에 뭐 그냥 내가 SNS 쓰면 내가 무료로 쓰지만 개인 정보가 이만큼 나가는구나라고 있었던 약간 암묵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이 정책을 바꿨어요. 애플이 어떻게 정책을 바꿨냐면 예전에는 애플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의 정보들을 그 앱들이 사용자에게 동의를 받으면 다른 앱에 있는 정보들도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안드로이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애플이 이게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준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애플만 개인정보, 스마트폰에 있는 각종 개인정보를 본인들만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페이스북 입장에선 아니 내가 지금 애플이 주는 정보들과 인걸로 구글의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고 애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북미권에서 많이 쓰는 아이폰의 정보가 정확하게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들의 방법은 자기의 앱에서 스스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수집한다. 네, 그래서 스스로 수집하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법안과 검토를 다 받는데 다른 나라들은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방식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에서 애매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SNS를 위한 뭐 정보의 선택권 이런 것이 아직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타 입장에서는 그냥 문제 생기지 않게 그냥 무조건 다 데이터를 받는다고 필수 동의를 받자라고 했던 거고 그게 이제 문제가 일종의 해프닝성으로 나온 거죠. 되니까 동의받는 절차는 없앴는데 사실은 정보는 수집하겠다는 거고. 그렇죠. 이미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미 수집하고 있었고 그 수집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려 했으나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다시 그냥 원래대로 동의 안 받고도 지금 수집하겠습니다. 약간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여름에 남양 집처럼 들으면서 지금 소름이 끼치는 게 그러니까 애플은 우리는 정보 수집 안 해요도 아니고 다 하는데 자기들만 갖고 우리만 갖고 있고 이제 앱 업체들이 안 나눠줄 거야 알아서들 하시오 이렇게 돼서 각자 수집하겠다는 흐름으로 가는 거죠. 야, 지금 이제 휴대폰을 보니까 이 업체는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실제로 이제 뭐 많은 분들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이게 비단 이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톡 서비스 쓰시거나 이제 우리가 하는 카톡이든 아니면 뭐 메신저 뭐 이런 것을 대화했는데 그 대화의 맥락이 갑자기 광고로 나오거나 가끔씩은 뭐 내가 뭔가 대화한 것 같은데 뜬다 뭐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되는 게 대부분 요즘에 스마트폰에서는 내가 사용하는 것들이 통합적으로 정보들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무료로 어떤 서비스를 쓰고 있지만 그만큼 나의 개인정보는 나가고 있어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계속 좀 논의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업체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과연 어떤 인간일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동의까지 받으면서 수집하려고 했던 개인정보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이 제일 놀란 건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스마트폰의 거의 모든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내 폰에 있는 모든 정보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SNS 앱 그러니까는 그 페이스북 앱 안에서만 이게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픽셀이나 이런 기능이 왜 앱 밖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뭔가를 했다. 혹은 어떤 쇼핑몰에서 문구 구매를 했다. 이런 것들의 데이터까지 페이스북에 다 연결이 돼 있다. 예를 들면 여기 다 내가 어디 갔다 어느 시간에 누구와 또 통화를 했다 문자를 주고받았다가 다 있잖아요.
그럼 그거 다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대부분 전화 쪽보다는 문자나 댓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100% 스마트폰은 아니더라고 치더라도 제일 포인트는 대부분 웹사이트에 돌아다니는 흔적은 다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포털에서 검색했는데 그게 그렇죠. SNS에서 광고로 뜨더라니까요. 맞아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쇼핑 사이트들이 페이스북에서 그런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일종의 플러그인 같은 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럼 쇼핑몰 입장에서도 좋으니까. 쇼핑몰 입장에서도 페이스북이 우리 쇼핑몰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분석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건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거 이만큼이나 정보를 가져가라는 거에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의 좀 냉정한 현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털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매일 털리고 있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서비스를 쓰고 또 이제 아까처럼 뭐 복잡했던 성인 광고가 안 나오는 건데 이게 좋기만 한 건지 아니면 이걸 또 나쁘다고만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 애매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차라리 이게 좀 이번에 법에서 정확하게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했을 때 어디까지는 진짜고 거짓인지 좀 갈려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해프닝성으로 끝났죠 지금. 제도화가 필요하다. 중요한 건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할 영역과 또 뭐 사실은 윈윈할 수 있는 영역을 잘 나눠서 제도화를 엄격하게 해달라. 프라이버시는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죠. 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IT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청취자님 0817-7009